네. 이 기준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기준금리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중앙은행, 각 나라의 중앙은행마다 아 중앙은행이 있겠죠. 그 중앙은행에서 각 나라의 예적금이나 대출이 됐든 시중은행의 금리들의 어떤 발판이 되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는 현재 3%로 되어 있고요. 제가 외우라는 말을 거의 안 하는데 여러분들 이 두 가지는 외워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인 거.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미국의 기준금리는 4.5%인 거. 이 두 가지는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외워 주셔야 됩니다. 제가 다음번에 뵀을 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몇 프로였죠?"라고 여쭤봤을 때 이거를 모르면 문제가 큽니다. 이 기준금리를 모르시면 경제를 이해하실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거 정말 없을 텐데 한국은행 기준금리 3%인 거,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4.5%인 거. 물론 이건 매달 변합니다. 매달 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지금의 기준금리를 외워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러스로 만약에 외워두실 수 있다면 일본은행의 기준금리가 현재 0.5%인 것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총 이 세 가지의 은행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는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 기준금리를 외우라고 하냐면 이런 기사들이 나올 겁니다. 미국 연준 트럼프 인하 압박에도 기준금리 4.5% 동결. 저기 4.25 물결 4.5로 돼 있는데 저건 미국만 저렇게 금리를 표기하고요. 그냥 뒤에 4.5%만 실제 금리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기준금리가 4.5%로 동결됐구나. 떨어지지 않고도 올라가지도 않고 동결됐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라고 하는 데는 연방준비제도가 중앙은행입니다. 그 FED라고 하는데 그냥 연준 같은 말입니다. 연준이 FED고 중앙은행 같은 말이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즉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금리를 더 낮춰야 된다."라고 지금 의견을 펼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총재인 거죠. 총재가 "아니야. 대통령이 그렇다 한들 우리는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고 동결할 거야."라고 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죠. 지금 이거를 제가 무슨 해석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온다는 거를 보여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온다는 것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석은 뒤에서 천천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은행이 2월 기 이 지 2 월이 지금이죠. 2 월에는 기준금리가 0.25 bp가 내려간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현재 3% 니까 2.75%로 떨어질 확률이 높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 기사만 봐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예금 금리는 더 떨어지겠네요. 그 정도는 예추할 수 있겠죠. 혹은 좋게 표현하면 '대출 금리도 쪼끔 낮아질 수 있겠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정도만 지금은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라고 하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교과서적으로 한번 말씀드릴 거고 교과서적으로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금리를 이해하시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금리라고 하는 거는 이자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적금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그거를 우리가 경제적으로 돈의 가격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돈의 가격이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들이 100만 원이란 돈을 친구한테 빌려줬을 때 이자를 받겠죠. 그 이자라고 하는 게 결국 내 돈을 빌려줄 때에 산출할 수 있는 가격인 거죠.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100만 원을 공짜로 줄 수는 없으니까 "너가 어떤 정도의 보상을 줘야 될 거 아니야." 했을 때 "그럼 난 2%의 보상을 줄게."라고 하는 게 돈의 가격이자 이자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진지하게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자는 뭐 여러 가지의 포인트로 나눌 수 있겠지만 수신과 여신으로 크게 나눕니다. 수신은 뭐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건. 예금이나 적금 이런 걸 수신이라고 하고요. 여신은 이제 대출 금리를 여신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좀 더 풀어서 말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고금리 시기라는 말을 만약에 쓴다고 하면 돈의 가격이 높다는 뜻이겠죠. 고금리니까 내가 아까 말해 줬던 보상을 높게 준다는 뜻일 겁니다. 즉 돈의 가격이 높다는 거는 돈의 수요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세상에 돈이 많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돈이 가격이 높아지려면 돈의 수요가 많아야 돈의 가격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우리 수요와 공급 옛날에 배우셨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기본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돈이 세상에 많아지니까 우리가 그거를 인플레이션, 물가가 계속 오르는 시기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금리라고 하는 것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물가라고 하는 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금리와 물가라고 하는 이 사이에 이 연관성을 최대한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물가는 물건의 가격이니까 소비라고 표기를 하고, 금리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저축이라고 표현을 해서 뒤에서 사례를 좀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금리 또 인상 22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중간에 또 물가 오름세 인플레이션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죠. 즉, 기준금리라는 사전적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금리를 인상했는데 그 이유가 물가인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막 여러분들 지금 엄청 어려운 걸 배울 것 같지만 너무나도 쉬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물가가 너무 높다면 소비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죠. 물가가 높은데 소비하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금리를 올려 버리면 여러분들이 원래 소비를 지금 어떤 뭐 애플 뭐 있을까? 아이패드를 사려고 했는데 은행에 갔더니 저축 금리가 50% 예요. 그럼 여러분들 아이패드를 사려고 하려다가도 '야, 금리가 50% 면 이거 아이패드 잠깐 참으면 내 돈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저축할 수 있는 쪽으로 돈이 쏠리겠죠. 그럼 실제로 내가 시중에 돈을 쓰려고 했던 돈들이 저축이나 금융기관이나 국가로 빠질 수 있겠죠, 금리를 올려 버리면.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소비가 촉진되고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를 정부에서 올려버리면 내가 물건을 사려다가도 금리가 너무 높은데, 그러니까 좀 이거를 아껴 가지고 금융기관에 돈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에 돈을 맡길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표현하면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대출 금리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겠죠. 대출 금리가 높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래 예를 들어서 대출 금리로 100만 원씩 갚고 있었는데 이게 200만 원이 되면 100만 원만큼을 다른 거 소비하던 거를 못 하게 되죠. 즉 시중에 있는 돈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에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해 안 되셨으면 무조건 10초, 20초 뒤로 들어가서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결국 금리 인상은 경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를 억제한다는 뜻은 시중의 통화량, 시중의 돈의 양을 줄이는 겁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담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러면 여태까지 금리 인상한다는 기사를 계속 보셨죠. 그러면 왜 금리를 자꾸 인상하고 경기를 억제하고 있을까요? 경기를 억제하면 안 좋은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근데 왜 금리 인상하고 있지? 왜 경기를 억제하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죠. 이유는 아주 심플한데, 지금 당장은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경기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굉장히 안 좋았죠. 우리 명동, 강남 이런데 전부 임대를 붙여 놨던 게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나거든요. 건물의 50%가 다 임대였어요. 다 텅텅 비었었고 이랬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씁니까? 안 씁니까? 돈을 안 쓰죠. 그러면 반대로 그때는 금리를 낮춰서 소비를 촉진하는 게 정답이겠죠. 그러니까 시중의 통화량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금리를 낮춰서
투자가 성행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재난지원금 같은 걸 뿌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비를 하게 촉진시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당시에 돈 대출 다 받아 가지고 집 샀거나 코인했거나 주식했거나 이 세 가지도 하셨고, 실제로 그때부터 뭐 재난지원금으로 못 하시던 소비를 하시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중에 통화량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그 통화량이 이제 경기가 조금 더 안정화가 되고 코로나가 끝났는데 시중에 여전히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전에 점심 가격하고 코로나 후에 점심 가격이 똑같습니까? 아주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 코로나 전에 치킨 가격이 제 기억상 18,000원 이 정도면 애지간한 치킨을 거의 다 시켜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28,000원이면 못 살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점심 가격도 6,000원이면 먹었는데 지금 10,000원 정도는 돼야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가 있죠. 거의 100% 가까이, 물가가 거의 1.8배 정도 가까이 오른 거죠, 몇 년 사이에. 이유는 뭐다? 시중에 통화량이 너무 많이 풀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야기됐는데, 그럼 앞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야기될 수 있냐? 계속하면 좋은가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좋지가 않죠. 즉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물가가 너무 높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소비를 그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금리를 확 올려버리는 겁니다. 금리를 올려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의미로 저축하는 데 돈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혹은 아까처럼 대출금리를 높여버리면 내가 원래 100만 원씩만 내던 걸 200만 원 대출금리 내버리면 원래 100만 원 쓰던 거를 시중 통화량에 못 쓰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기를 억제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은 결국 경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어려우시면 가급적 다시 한번 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가 두 글자로 긴축이라고 합니다. 긴축. 그래서 여러분들 금리 인상은 뭐 경기를 억제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경제 기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긴축했다 이렇게 딱 네 글자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긴축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기를 억제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이죠. 기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금리 인하라고 기사가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반대겠죠. 금리 인하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혹은 경제 환경의 배경을 말씀드리려고 인상을 먼저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들은 전부 다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 한미 기준금리가 최대 5.5였고 미국은 5.5, 한국은 3.5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몇 프로라고요? 미국은 기준금리 몇 프로라고 했죠? 맞습니다. 4.5%. 한국은요? 3%. 근데 한국은행이 내년이란다. 다음 달 혹은 이번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몇 프로라고요? 2.75%. 이 정도는 외워두시고 경제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모르면 경제를 이해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준금리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물가에 대한 얘기까지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경제에 대해서 정말 거짓말 안 치고 50% 이상은 이해하신 겁니다. 그래서 물가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